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신혜.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영화가 가장 많이 다루는 한국 역사의 시기가 뭘까요? 바로 약 500년간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이전 조선시대입니다. 오늘은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리고 조선시대의 실제 역사적 이야기들을 픽션과 섞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광해 왕이 된 남자, 남한산성, 관상, 그리고 자산 어보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말을 한다면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저기 경복궁 앞에 가시면, 관광 가시면 서울 한가운데 광화문이라는 거리가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크게 이렇게 동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이제 한글, 그러니까 한국의 알파벳이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표기하는 그 글자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라는 것은 뭐 그런 위대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왕들이 숙청당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폐위당하고 귀양을 가고 죽고 이러는 동시에 한국 조선 왕조가 그렇게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일본, 그리고 중국, 뭐 청나라, 명나라 바뀔 거 없이 끊임없이 중국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 왕조들이 끊임없이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도 당연히 침략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경랑이 심했지만 외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끈질기게 그 왕조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간, 참 뭐라고 할까요? 경랑의 500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네 편의 영화는요, 그 경랑의 시기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경랑들을 이렇게 영화적으로 상업 영화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런 굉장히 훌륭한 네 편의 영화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편의 영화는요, 관객들도 많이 봤을 뿐더러 비평적으로도 정말 하나같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대극 중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가진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게 언제를 무대로 했냐면요,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를 무대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왕들이 많은 이런 세자들을 이제 여러 궁녀들과 결혼을 해서 왕비도 굉장히 많고, 그들이 낳은 세자들끼리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투는 그런 암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왕조였어요. 특히 1453년 관상의 무대가 된 그 해는 계유정난이라는 이런 반란이 벌어집니다. 세종의 차남이 있었어요. 그 차남이 수양대군입니다.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을 하고 그 왕조를 이어가게 되어 있었던 세자인 단종을 폐위시켜서 10대 시절 이 단종을 귀양을 보내서 사실상 17살에 살해를 합니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에서 가장 벌어졌던 수많은 반란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역사적으로 사실 이야기거리가 많은 반란인 계유정난을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역사를 다룬 건 아니에요. 이게 주인공,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서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상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1453년에 벌어졌던 그 반란, 계유정난을 그리는 영화가 바로 관상입니다. 이 주인공이 워낙 관상을 잘 본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대궐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수많은 세자들 그리고 왕들의 관상을 보는 그런 그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관상을 봤더니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지만 결국 역사적으로는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관상이라는 사실 이 모티브를 실제 존재했던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서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상업 영화로 구현해낸 그런 시대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1623년 이 인조 반정이라는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광해군이라는 이 왕이 결국 인조라는 새로운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근데 폐위가 되기 전에 이 광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입니다. 근데 이 광해라는 인물이 굉장히 치세를 잘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기 대신 자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냥 일반인 한 명을 데려다가 며칠간 왕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각개무샤라는 영화가 바로 똑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근데 조선 왕조 역사상 최악의 왕을 다루면서도 그 최악의 왕이 나쁜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 만약에 그 시절에 다른 사람이 그 왕위에 올라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역사와 허구를 섞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병헌 씨의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병헌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연기를 항상 보여주는 배우인데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보여준 이병헌의 연기는 그의 경력 중 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세 가지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광해군이라는 왕을 연기하고요. 광해군을 대시한 보통 사람을 연기하고요. 이 보통 사람이 연기하는 광해군을 연기를 합니다. 그거는 세 가지 다른 캐릭터를 각각 비슷하지만 다르게 연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서커스 같은 연기인데 이 연기를 정말로 이병헌 씨가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라는 영화는 허구와 역사를 섞은 영화 속에서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적 인물과 허구의 인물을 동시에 연기해내는가에 주목을 해서 보시면 가장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쩌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 대륙에는 이제 명과 대립하던 전쟁 중이던 후금이 있었어요. 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명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 중국 대륙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한국에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 니네가 지금까지 명나라의 신하 국가로서 존재해 왔으니까 이제 명나라는 없고 청나라가 들어섰어.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청나라의 신하 국가가 되어야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걸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 같은 국가였을 뿐이지 니네 같은 오랑캐들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점은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인조라는 왕이 바로 전에 얘기해드렸던 이 광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광해군을 자르고 왕이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된 남자와 남한산성은 전혀 다른 성격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냥 바로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편의 영화가 굉장히 대중영화의 방식으로 약간의 허구를 조금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역사를 좀 더 재미있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상업 영화라면요. 남한산성은 그야말로 진중하게 굉장히 무게감 있고 천천히 차분하게 조선시대 최악의 굴욕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병자호란이 벌어지자 인조라는 왕은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청나라 군에 밀려서 남한산성이라는 이 서울 안에 있는 성입니다. 성곽에 갇히게 됩니다. 47일간 이 남한산성이라는 성곽에 갇혀서 자, 두 집단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우리 그냥 국민들도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냥 청나라에 굴복합시다 라는 세력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한 명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라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세력 사이에서 인조라는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47일간의 과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결국 인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설이 사실 이제 김훈이라고 한국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인데요. 이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진지해요. 근데 그 소설의 어떤 진지함을 전혀 잃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보여주는 이 영화는 정말 고증도 그렇고 모든 순간순간에 정말로 역사를 충실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가장 재밌는 점은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는 도대체 어떤 영화일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자산어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는 사실 19세기예요. 1801년에 조선에서 벌어진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유박해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이제 19세기 초반에는 이제 한국도 이제 서서히 이제 완벽하게 어떤 서구의 개방을 하진 않았지만 외세의 이상한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거부해야 되냐 약간 이런 갈림길에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이제 천주교를 전혀 이제 종교가 없던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유교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조선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든 전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너무 유교 중심 사회다 보니까 너무 실리적인 학문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정약전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약간 천재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천주교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되게 실용적인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실용적인 학문들을 외국에서 한국에 조선에 들여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학문들을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조에서 보기에는 이게 왕조의 어떤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지식들과 종교가 지금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쟤들은 이제 박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2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 천주교 신자 300명이 사실은 살해당했습니다. 그 왕조에 의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는 그 시절에 실학자로 일을 하다가 천주교를 수입했다라는 죄를 쓰고 한국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아주 그냥 가기 힘든 흑산도라는 섬에 유배를 당한 정약전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학자의 어떤 삶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자산어보라는 책은요, 한국이 원래 이제 유교 중심 국가여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정약전이 남긴 자산어보는 어떤 책이냐면 그가 흑산도라는 섬에 유배가 있을 당시에 정말 보니까 막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물고기의 어떤 종류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한 일종의 생태 도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유배를 가서 그 현지의 어떤 굉장히 똑똑하지만 신분이 굉장히 천한 어부 청년을 만나서 우정을 쌓으면서 이 자산어보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조선 왕조라는 그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는가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선 왕조를 여러분께 영화 4편을 통해서 거의 400년, 500년에 걸친 조선 왕조를 모조리 설명을 들었는데요. 진짜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이를테면 조선이 이제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왕의 적장자 중에서 왕세자로 책봉되어가지고 아무런 탈이 없이 왕이 오는 왕이 7명밖에 없어요. 27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정권 찬탈의 경랑이 한국 현대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조선왕조 시대부터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사실 일본 관객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극이라는 것은 한국이 정말 잘 만드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역사극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는 일본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4편의 정말 훌륭한 문학적이고 정말 잘 만들어진 그리고 각각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이 4편의 대중영화를 보시면서
조선 왕조라는 그 500년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지식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빛나는 보석 같은 한국 영화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